그해 포항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눈빠른 것에게 휘날리고 있었고 찬바람은 민수의 얇은 외투를 파고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가을, 낚시를 좋아하던 아버지와 여행을 계획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배는 뒤집혔고 민수는 필사적으로 물을 저어 살아남았지만 부모님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에게 가야 해. 수습을 도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며 민수를 처음 본 외삼촌에게 맡겼습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랑 인연 끊고 결혼하더니 결국 우리한테 짐을 떠넘기네. 외삼촌은 분명 불쾌했지만 대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숙모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집에 온 첫날부터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훑어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너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돕는 거야? 밥 먹여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숙모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마치 민수가 집안의 모든 짐과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비쳤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사촌 형인 준혁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준혁은 17살이었고 이미 키와 덩치가 커 위압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가 민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비웃으며 말했다. 야, 고아 주제에 여기 와서 왕자님 대접이라도 받으려고 왔냐? 민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비웃음은 곧 폭언과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청소를 하면 일부러 흙을 흩뿌려 놓거나 설거지 중인 민수의 팔꿈치를 치며 접시를 깨트리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너 이 접시 얼마인지 알아? 엄마, 얘가 또 사고 쳤어요. 정말 쓸모없네. 너한테 들어가는 밥값이 아깝다니까? 숙모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외삼촌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저녁, 숙모는 민수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너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까지 책임져야 하니 정말 짜증나 죽겠어. 숙모는 민수의 겨울 외투와 작은 가방을 던져주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이런 날씨에 나가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숙모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더 말대꾸하면 나도 가만 안 둔다. 내 짐 다 챙겨놨으니 꺼져. 민수는 할 말을 잃은 채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찬바람이 민수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듯했고 얼굴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길거리를 헤매며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드럼통에 불을 피운 채 모여있는 불량 청소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낡은 외투와 거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불 앞에서만큼은 서로를 의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같이 불 좀 쬐면 안 될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17살 김상철이 민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너도 집 나왔냐? 아니요, 쫓겨났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상철은 무심한 척했지만 민수의 말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얘야, 우리 사장님한테 가자. 사장님. 응, 그래. 박철진 사장님. 고철 공장 하는 분인데 나 같은 애들 많이 도와주셨거든. 근데 너 나중에 나처럼 불량짓 하면 안 돼. 그건 조건이다. 상철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철을 따라갔습니다. 박철진 사장은 포항 외곽의 고철 공장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쓰레기로 버려진 것에도 새 삶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런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가 고철 공장을 운영하며 돌봐온 아이들은 이미 1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믿음 뒤에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철진에게도 한때 가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으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날 이후 철진은 방황했습니다. 술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는 어느 겨울밤, 눈 속에서 떨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집에서 쫓겨난 채 길거리를 떠돌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철진은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집이 없어요. 그날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철진의 삶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을 돌보며 마치 떠나보낸 딸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철진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데려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바쁘게 전화를 걸며 지시를 내리고 있던 철진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는 김상철과 한눈에 봐도 초췌하고 떨고 있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세요? 김상철은 쭈뼛거리며 민수를 앞에 내세우고 말했다. 사장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저처럼 갈 곳 없는 애라서요. 철진은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린 겨울밤에 자신이 처음 만났던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는 민수의 모습은 철진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나랑 약속한 거 기억하지? 김상철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불량서클 그만두겠습니다. 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럼 둘 다 이 공장에서 허드레실이라도 하면서 먹고 자는 건 해결해 줄게. 대신 여기선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 알겠니? 민수는 처음 보는 어른에게서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에 압도당하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진은 민수의 옷깃을 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두 번째 기회를 찾아봐라. 그 순간 민수는 철진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다짐은 이미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상철은 고철 공장 구석의 쪽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껴 급수근할 밤 잠자리에 들며 부모님이 떠오르는 걸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상철은 민수의 울음을 들었지만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새벽부터 고철을 분류하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녹슨 철판을 들어 올리는 일은 어린아이에게 버거운 노동이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진은 그런 민수를 곁눈질로 살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가능성이 있겠군. 며칠 뒤 공장의 기술자인 한창수 씨가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민수가 고철을 분류하던 중 기계 부품을 조립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얘야, 너 이거 뭔지 알아? 창수 씨가 낡은 톱니바퀴를 가리키며 묻자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기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게 하는 거 아닐까요? 오, 내가 보는 눈이 있네. 그는 민수에게 오래된 기계를 보여주며 부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기계 조작에 대한 창수 씨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직접 부품을 만지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얘야, 너 나중에 기술학교 보내야겠다. 너 같은 애가 기술을 배우면 금방 크게 될 것 같아. 민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철진은 창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여기서 뭔가 배우고 싶다면 제대로 배워라.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사장님. 민수의 대답은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창수 씨와 함께 기계 공작의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창수 씨 옆에서 기계 조작법과 설계를 익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작은 발명품은 창수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너 혼자 생각한 거냐? 네, 창수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참고했어요. 그 발명품은 낡은 고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였습니다. 박철진은 그 장치를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얘야, 이거 전시에 한번 내보자. 내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확인해보자고. 몇 년 동안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낮에는 계속 공장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 민수의 발명품은 고철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낡은 고철에서 녹을 방지하며 내구성을 높이는 장치로 재활용 공정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박철진은 민수의 재능을 더욱 확신하며 이 장치를 대중에게 선보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던 날 아침, 민수는 사장님이 사준 작은 정장 한 벌을 입고 낡은 공장 트럭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해라. 박철진은 평소의 무뚝뚝한 태도와 달리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김상철도 민수 옆에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얘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떳떳하게 보여줘. 알았지?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어른들과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뭉클해졌습니다. 전시회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철 공장에 허름한 트럭이 도착하자 주변 참가자들의 시선이 잠시 민수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트럭과 어울리지 않는 민수의 발명품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데서 뭘 기대하겠어? 저 아이가 만든 거라고? 설마 장난 아니야?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지만 박철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만든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준비해온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낸 아이디어와 장치의 작동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점점 관중의 시선을 끌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린아이가 만든 거라고요? 저 기술을 발전시키면 대단한 걸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민수는 포항제철의 고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의 발명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발명품은 실용성을 증명하기만 하면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혹시 앞으로 더 배울 생각이 있나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 발명품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박철진을 통해 민수를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아이가 기술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재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박철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멋진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해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더 많아. 한편 김상철은 박철진이 자신에게도 새로운 제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철아, 너도 이제 그만 길거리에서 방황할 때가 됐다. 내가 포항제철에 내 이력서를 넣어놨다. 근로자로 시작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상철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정말요? 저 같은 애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믿는다. 내가 민수를 위해 이런 길을 열어줬으니 내 삶도 바뀔 자격이 있다. 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민수와 상철은 각자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고철 공장에서 보낸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고철을 다루는 공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이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기술대학교에 입학한 첫날 학교 캠퍼스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꼭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게요.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기술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민수는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스펀지 같은 태도로 학문에 임했습니다. 특히 교수들이 그의 열정을 알아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 학생, 내가 고철 공장에서 만든 장치는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 앞으로도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잊지 마라. 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고철 공장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기계를 다루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한 끝에 그는 새로운 고철 재활용 공정을 설계해냈습니다. 그 공정은 기존보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학교 안에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포항제철의 고위 관계자는 민수의 발명을 듣고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명입니다. 민수 군, 우리는 이걸 상용화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말이야.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고철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박철진 사장님과 김상철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없었던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민수는 그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명이 실제로 실용화되면 저를 키워주신 박철진 사장님과 고철 공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요청을 존중할게. 그 무렵 김상철도 박철진의 도움으로 포항제철 근로자로 취업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민수처럼 더 나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얘야, 민수.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상철이 형, 저도 형이 없었으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서로 고맙죠? 민수와 상철은 공장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고철 공장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재정난과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박철진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민수와 상철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주문량과 직원들의 사기를 걱정하며 홀로 깊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공장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사장님의 고뇌를 눈치챈 민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연구한 새로운 공정을 박철진의 공장에 적용하면 공장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장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공장을 다시 일으킬 방법을 찾았어요. 박철진은 민수를 바라보며 웃음과 한숨을 동시에 내뱉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믿어보마. 하지만 내가 해내야만 한다. 민수는 기술대에서 함께 연구하던 동료들과 고철 공장의 직원들을 모아 새로운 공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 씨는 민수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조언하며 도왔습니다. 민수야, 넌 내가 본 학생 중에 가장 열심이고 똑똑하다. 이 기회를 꼭 잡아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꼭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공정이 시험을 거듭할수록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공장의 생산량은 다시 증가했고 수익도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희망을 되찾았고 박철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우리 공장을 살렸다. 민수의 새로운 공정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이후 고철 공장은 과거보다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박철진 사장을 존경하며 공장을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혁신이 나왔다니 정말 대단해요. 민수라는 젊은이가 공장의 미래를 바꾼 거야? 참 멋지지 않나? 이런 소문은 포항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고 민수는 공장과 자신의 발명을 알리는 인터뷰에 응하며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항상 고철 공장에서 처음으로 기회를 얻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장님과 상철이 형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셨고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포항제철의 지원으로 민수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경과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한 글로벌 수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운영하며 고철 공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공장은 이제 전국에서 인정받는 공장이 됐습니다. 박철진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날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걸 보니 이제야 내 인생도 보람이 있는 것 같구나. 한편 김상철은 제철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민수와 함께 검정고시를 통과하며 공부의 가치를 깨달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민수야, 나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고마워. 형, 우리가 서로 돕고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민수는 상철을 회사의 기술 전문가로 영입하며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공유하며 그들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수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첫 장학금 전달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아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손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한 소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처음 고철 공장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진 사장은 이제 공장에서 물러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민수의 도움으로 공장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종종 고철 공장을 찾아가 박철진과 창수 씨를 찾아뵙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은 이 공장을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철진은 민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란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할게. 민수는 이제 단순히 고철 공장에서 꿈을 키우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 새로운 날개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발명과 플랫폼은 환경과 기술을 융합해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포항의 작은 고철 공장에서 시작해 미국 나스닥에 한국 청년 최초로 상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강연자로서의 민수의 행보도 눈부셨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믿어줬고 그 손길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시련은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시험일 뿐입니다. 강연을 듣는 청중들은 민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감동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과거가 다시 그의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던 민수는 리셉션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한 여성이 지금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회장님의 숙모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응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깡마르고 초췌한 숙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숙모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찾아올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내게 왔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숙모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숙모는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숙부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렸어. 그리고 내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받은 보험금. 사실 그 돈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고 숨겼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는 숙모의 목소리는 흐려졌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사촌형 준혁이가 마약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갔다.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야. 난 암에 걸려 치료비도 없고 집도 다 팔렸어.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지 알아. 하지만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날 도와주겠니?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응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날, 숙모와 준혁이 자신을 쫓아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떨던 자신을 떠올리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는 자신을 돌봐줬던 박철진 사장님과 김상철 형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널 도왔던 것처럼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너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거다. 민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숙모님,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민수야, 세상이 너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잠시 아팠던 거야.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크게 베풀어야 해. 그는 숙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단지 제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고 지켜봐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비서를 불러 숙모의 병원비와 거처를 마련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숙모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숙모님, 누구에게나 잘못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입니다. 준혁이 형도 제가 지원할 테니 다시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받은 모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희생을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